네, 미국 대선 전망 오늘 또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대신증권의 문남중 애널리스트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지금 이제 개표 결과가 계속해서 좀 소식이 전해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주사위는 던져졌으니까요. 네. 결과는 나오겠죠. 블루웨이브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아마 블루웨이브에 대한 확률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마 이제 누가 당선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블루웨이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일단 지금 바이든의 이 당선 확률을 60% 정도로 좀 보고 있고, 만약 민주당이 블루웨이브를 차지하게 되는 상황을 이제 동일하게 60% 정도 보고 있는 거죠. 일단 블루웨이브를 형성하게 되면 그 바이든 당선자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재정 정책을 좀 강화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일단 긴급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들이 있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주도의 어떤 이 코로나19 경기 부양 규모 자체를 그대로 가지고 갈 확률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조 2천억 달러 규모로 제시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협의 과정 하에서는 양보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블루웨이브가 형성된다고 하면 이 부분을 좀 가지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의 변화가 있을 걸로 좀 보고 있는 거고요. 만약 이제 트럼프가 재선을 하게 된다는 케이스를 놓고 본다고 하면 결국 이제 기존 정책 기조가 유지되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 이 구도도 계속 유지되고 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경제 재건을 위한 어떤 통화와 재정 정책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양 후보 중 어떤 정책 성향의 변화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는 이제 뭐 블루웨이브가 형성이 되면은 당연히 뭐 기대감이 당분간은 반영이 되겠지만, 일단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고 그런데 공화당이 상원을 차지하게 되면은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증시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사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바이든 당선되든 사실 향후 길게 좀 놓고 본다고 하면 경제와 증시에 주는 부정적인 부분은 그렇게 크진 않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4년이 지났다는 의미를 좀 복귀할 필요가 있다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4년 전 막판 트럼프가 뒤집기를 했던 그런 상황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그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1944년도 이후 약간 이제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게 보통 일반적인 흐름인데, 지금 경제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부정적인 투자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과거 이제 바이든과 힐러리에 대한 어떤 비교를 많이 하세요. 근데 힐러리 대비해서 바이든이 좀 우세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민주당의 텃밭이 아닌 지역에서 과거 힐러리보다는 지금 현재 바이든이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 4년 전에 트럼프를 당선시킨 어떤 지지층을 놓고 본다고 하면 대졸 미만의 이 백인 노동자층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를 당선시킨 주축이었는데, 이제 힐러리와 바이든을 놓고 봤을 때는 이 대졸 미만의 백인 노동자층이 힐러리보다는 이제 바이든을 더 지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세 가지 이유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과거처럼 막판 뒤집기에 성공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불복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사실 지금 현재 11월 3일 이제 대선이 시작은 됐는데 지금 우편 투표를 참여한 국민들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에는 개표 상황이 지연될 수 있다는 부분들도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실시간 올라오는 환경을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바이든 우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불복을 시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고 있습니다. 결국 과거 사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00년도 제43대 대통령, 그때 당시 선출 과정과 동일한 흐름들이 나타날 걸 좀 보고 있는데, 그때 당시 35일 정도 보류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주 법원을 통해서 플로리다 주의 개표 상황을 다시 한번 재검을 하겠다, 이거에 대한 이제 판결이 있었지만 연방 대법원에서 그거를 이제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부결시켰거든요. 그리고 나서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 선출을 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 35일간 이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좀 하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S&P 500은 마이너스 4.2%,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14.2% 크게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을 놓고 본다고 해도 코스피는 1.9% 하락을 했고 이제 코스닥 역시 12.4%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불복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 기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증시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그쵸. 때문에 네, 불확실성이 사라지지 않죠. 리스크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좀 마련해 두는 필요는 있다 그렇게 좀 보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은 정권이 교체되면은 이게 또 하나의 악재가 돼서 증시에는 부담이 되지 않았나요? 이게 이 과거의 어떤 경제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다른 미묘한 차이가 있긴 있는데요. 지금 현재의 상황은 2008년도 상황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고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하는 시기였고요. 지금 만약에 이제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고 하면 동일하게 코로나19라는 그쵸. 경제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을 이어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친시장적인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트럼프가 재선돼도 동일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경제와 증시에 주는 부담은 낮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과거 1990년도 이후에 이 미국의 그 경제 성장률을 공화당 집권 시기와 민주당 집권 시기를 놓고 봤을 때 평균 성장률을 계산을 해보면 민주당 집권 시기 때 2.8%, 그리고 공화당 집권 시기 때 2.4%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사실 경제 증시에는 오히려 더 우호적인 환경이 펼쳐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남은 과제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경기 부양책으로 시장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것이냐, 경제를 살릴 것이냐라는 게 두 당 후보 모두가 안게 되는 그런 과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네.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5차 경기 부양책이 이제 협의는 계속 해왔지만 사실 이제 어떤 그 미국 대선이라는 이벤트를 놓고 시간이 그렇게 여유 있게 진행되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내년 뭐 이제 차기 제46대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판단하는 거는 이제 바이든이 당선되고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다 차지하는 블레이브 케이스를 놓고 봤을 때 2조 2천억 달러라는 이 민주당이 지금 현재 계속 제시하고 있는 규모에 대해서는 분명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결국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어떤 정책 성향은 2008년도 오바마가 이 금융 위기를 헤쳐나갔듯이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이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극복하는데 이 5차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키면서 어떤 이제 디딤돌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높다고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위기를 이제 다시 극복을 하면서 네. 이제 미국을 좀 통합하는 네.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겠네요. 그러면은 증시에서 종목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뭐 이미 들썩이는 그런 종목들도 많았는데 네.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또 친환경 관련주들이 가장 돋보일까요? 네. 그 시장이 예상하는 대로 아마 섹터에 대한 방향성도 동일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트럼프 집권 시기 때 사실 이제 그 환경과 관련된 섹터들이 좀 부진했거든요. 결국 이제 바이든이 당선되게 된다고 하면 이제 이런 산업들이 선도될 수 있는 환경은 분명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국 대선을 저는 남아 있는 이제 연말까지 이 글로벌 투자 전략을 놓고 봤을 때 좀 우호적인 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한 가지 변수로 보는 이유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경제 재건이라는 어떤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친시장적 정책을 꺼내들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들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의 양극화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미국인 모두를 위한 헬스케어 정책에 대해서는 과거 오바마가 했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중도 포용주의 정책과 맞물린 산업들에 대해 선호를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IT나 헬스케어 그리고 소비재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내에서는 이제 기후와 관련된 섹터들이 앞으로 유망하게 보는 섹터라고 네.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요. 확실히 코로나가 처음 이제 시장을 강타했던 상반기와는 또 다른 하반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는 뭐 대선이라든지 다른 글로벌 불확실성이 워낙 증폭이 됐습니다. 이전 달과 또 11월은 또 달라지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앞으로 시장을 연말까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미국 대선이 끝나야 좀 시장의 안정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1990년도 이후에 이제 동일한 어떤 미국 대선을 통해서 정권이 바뀐 사례가 총 3번이 있었는데 그때의 패턴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놓고 본다고 하면 11월을 기준으로 해서 9월, 10월 두 달간 네. 이제 증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달러 인덱스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실제적으로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11월, 12월 증시가 안정되는 패턴을 좀 나타내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 사례를 놓고 봤을 때 남아있는 연말까지 대선 이후에 증시는 안정 되찾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장은 이 9월 이후부터 이 가치주와 성장주 간의 싸움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가치주는 이제 그동안 소외됐던 부분들을 반영해서 좀 올라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키 맞추기 개념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섹터는 기존 주도주, 성장주 선호가 계속 이어질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경제와 증시를 견인했던 섹터가 성장주였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바뀐 게 비대면이라는 산업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사실 이런 사회적인 변화 흐름 속에서 시간 가치를 반영한다고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성장주가 가장 선호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사례를 놓고 봤을 때 남아있는 연말까지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위주로 그래요? 좀 보시는 게 가장 유망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달러 약세와 뭐 상대적으로 원화라든지 위안화의 강세가 최근에 좀 보여지면서 선진국보다는 신흥국 증시가 미 대선 이후에는 좀 더 강세를 보일까라고 생각이 네.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지금 권역별로 나눠서 볼 필요는 없다 봐요. 왜냐하면 이제 개별 국가별로 모멘텀이 있는 국가 위주로 좀 집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런 네. 차원에서 선진국 내에서는 이제 미국이라는 국가를 좀 선호를 하고 신흥국 내에서는 이제 중국에 대한 나라를 좀 선호를 하려고 합니다. 미국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올해 G20 국가들 중에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하는 국가가 중국 말고는 없습니다. 올해 이제 1.9%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8.2% 성장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를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또 완화를 시킨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사실 중국 경제의 어떤 경제 정상화 속도를 높이는데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3분기 때는 재해가 좀 많았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경제 지표가 좀 부진했고 경제 정상화 속도도 낮춰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4분기부터는 가시화되는 부분들이 지표를 통해서 확인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중국 증시를 견인하는 수급 주체가 과거 이제 중장년층에서 지금 현재 20대, 30대 젊은 세대로 바뀌었다는 부분들입니다. 결국 중국이 저평가됐다는 인식은 분명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이제 중국은 과거에 보면 변동성이 상당히 큰 국가 중에 하나였거든요. 수급이 마련됐기 때문에 아마 경제 지표가 좋아지는 것들을 모멘텀으로 해서 아마 증시도 내년에는 신흥국 국가 내에서는 단연 돋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중국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연말이니까 소비재 섹터는 어떻게 봐야 될지. 네. 사실 이제 뭐 블랙 프라이데이도 다가오고요. 네. 소비재에 대한 어떤 모멘텀은 분명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재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높일 필요는 있는데 저는 이제 국내 섹터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여전히 소프트웨어 쪽을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 뭐 NHN 같은 어떤 전자결제 같은 시장 성장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헬스케어 쪽에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세트리온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런 의약품 관련된 관심 많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수혜가 가능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섹터 주목해 볼게요. 오늘 문남중 연구원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